We've learned that isolationism never was and never will be an acceptable response. The United States is very far away. We have a big, beautiful ocean separating us. We have nothing to do with it. Until I came along, NATO was always... 2015년 12월 2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주 판비치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 사저 마라라고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2일간 진행된 회담 이후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로 복귀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신년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존 주장했던 절대적인 영토 수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의 존속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 보장을 평화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정의 90%까지 진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영토 수복의 절대적 원칙에서 벗어나 과거의 무의미한 약속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존속을 담보로 할 강력한 안보 보장과 실익을 우선적으로 쟁취하겠다는 주도적 결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물리적 영토 주권의 일부를 철회했다는 정치적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본질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현재 급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로 인해 이전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시각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가의 단결과 특별 군사작전으로 정의한 러우 전쟁에 대해 승리를 다짐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반대로 평화와 종전에 대한 언급이 부재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자신들의 목표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영구적 중립국 지위, 나토 가입 목표 영구 삭제 등을 이루기 전까지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영토 분리보다 더 많은 것을 우크라이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말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지만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일부 선회한 듯한 우크라이나와 더욱 강경해진 러시아, 두 국가의 극명한 입장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큰 변화의 한 단면에 불과했습니다. 유럽 지역은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을 극도로 낮추고 에너지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계획인 리파워 EU와 EU 에너지 공동 구매 메커니즘인 애그리게이트 EU 계획 발표로 현실화되며 전쟁 초기 극심했던 에너지 부족을 해결해 현재의 공급망 다변화로 이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비용 상승 등이 발생하며 유럽 경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러우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유럽은 전쟁 이전 수준의 관계 회복이 아닌 신중한 입장에서 매우 제한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를 단순한 전략적 도전이 아닌 장기적인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이어져 러시아의 나토 동진 저지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결과를 보여줬으며 현재 핀란드는 러시아와 접한 국경을 폐쇄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물리적 차단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가 나토에 가하는 전 영역적 위협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며 단기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정책이 본질적인 미국과 러시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리파워 EU 계획을 통해 2027년 말까지 러시아와 이어진 모든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차단할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독일 등에 이어졌던 주요 파이프라인을 이미 차단했으며 슬로바키아 및 헝가리 등 일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을 세우고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러시아의 장기적 위협에 맞춰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선언하며 중장기 계획인 레디니스 2030과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한 유럽 국가들의 안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EU를 탈퇴했던 영국의 적극적 참여가 점차 현실화되어 영국과 EU, 유럽 전체의 안보 및 경제 공동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EU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어업 협정을 통한 협력이 현실화되며 브렉시트 이전 단계로 점차 돌아가려는 모습을 띠고 있으며 이후 더 많은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협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미국의 안보 우산과 나토 체제에 강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내 각국의 이해 관계로 인해 대외 정책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유럽의 결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러시아는 유럽과의 경제적 관계 복원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서방의 분열을 유도하고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대한 유럽 내 일부 국가의 이견 차이는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다극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 발생한 에너지 공급망 차단 및 서방 세계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및 이란과의 거래를 급격하게 늘렸으며 그림자 함대로 불리는 선박을 통한 우회 거래로 사실상 제재를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며 전쟁 전후 석유 생산량을 유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유럽 내 러시아의 고립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유럽의 방식에 맞춰 경제 및 안보의 중심축을 중국과 이란, 인도 등 동쪽으로 이동시키며 일부에서는 공식적 협력을 선언하고 유럽을 대체하려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제주종은 러시아가 러우 전쟁 직후 우회 거래 등의 방식을 통해 비공식적 전환을 선택했다면 현재에 이르러 공식적 협력들을 선언하며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자 유럽을 주요 거래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적 제주종은 러우 전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석유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 역시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석유와 다르게 에너지원 특성상 즉각적 전환이 쉽지 않은 구조로 인해 전쟁 이후 생산량 자체가 크게 떨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는 중국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오랜 기간 진행되지 않았던 파워 오브 시베리아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공급 가격과 공급 경로 협의가 중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러시아의 경제를 중국에게 더욱 의존적인 구조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중국과의 양극 경쟁을 모든 사안의 핵심 프리즘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유일한 도전자로 간주하며 중국과 연관된 국가들의 연대가 미국의 핵심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입장은 러우 전쟁 이후 가속화되었으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안보 보장이 아닌 선택적 안보 연대를 약속하는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안보 보장이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며 단기적으로 유럽의 안보 보장국으로서의 미국의 역사적 역할에서 물러날 수 있음을 시사해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유럽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미국은 그 의미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며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러시아를 중국과 분리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유럽보다 러시아를 우선하게 되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중국과의 경쟁의 핵심 지역인 중동 및 기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안보 연대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히토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호주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을 맺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판매해 해당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를 실현시키는 대신 해당 국가들과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기 판매 및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식을 통해 단순 미국의 안보 보장이 아닌 안보 연대를 구체화하는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대만에게는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승인, 일본의 정상 국가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과 반경 능력 확보를 지원, 필리핀 내 철수했던 미군 기지 복원 및 증설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결합해 다극 질서 내에서 서방의 가치 동맹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단순한 봉쇄를 넘어서 정교한 해증 전략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농산물의 중국 의존성 등의 문제로 모든 무역을 끊는 디커플링이 단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미국 경제에도 해롭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일반적인 소비재 교역은 허용하며 중국에게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시도해 중국과의 양극 경쟁에 대비하는 상황으로 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 산업에 대해 광범위한 기술 차단과 같은 전략은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는 등의 미국 입장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자 포괄적인 차단이 아닌 관리 가능한 선택된 자의 하나여 선별적인 수출 통제로 선회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대미 기술 의존도를 고착화시키고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중국의 기술 종속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의 다극화를 서구 지배기 이후 세계가 돌아가야 할 자연스러운 상태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을 기회로 점차 다각화되는 세계에서 서방 세계가 맡고 있던 주요국들의 강대국 지위를 인도로 대체하려는 전략적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인도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인도의 전략적 기회와 국제적 위상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도는 미국과의 기술 및 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안보적으로 서방 세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중국의 의존적 구조가 되는 것을 막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진영에 속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국가로부터 이익을 이끌어내려는 실리적 다중정렬 전략으로 정의됩니다. 이 때문에 인도는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해징 전략을 통해 무조건적인 차단이 아닌 인도의 이익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다극화에 대해 낡은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이며 개도국들의 목소리를 높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등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합니다. 브라질은 자국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의제 설정자로서의 영향력을 키우길 원하며 미국과 중국의 경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대신 양국 모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것은 규범적 다극주의로 정의되며 인도의 실리 추구형과 차별화된 태도로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적인 국가이자 국제적 존재감을 드러내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각 국가 내 역사적 반감, 국내 정치적 민족주의, 지역 패권 장악 의지 등 복합적인 동기가 얽혀 있으며, 이는 브라질과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 다양한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우 전쟁 직후 현재의 국제 질서를 서구의 독점과 냉전적 사고 방식으로 규정된 왜곡된 상태라고 비판하며 중국을 다극화된 세계 질서에서 가장 강력한 옹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구가 아닌 국가들의 발전할 권리와 주권 존중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중국은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크링클에서 사실상 반서방 연대의 대표자 역할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며 비군사적 수단만으로는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군사적 실전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방위 산업이 장기전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분석하며 자신들의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양안 전쟁 발발 시 전쟁의 장기화를 모색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시작된 현재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이어져 인적자원, 전력망, 인프라 등 일부 분야에서 앞서기 시작하며 미국의 첨단 산업의 기술 우위를 장기적으로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단순히 만드는 단계에서 벗어나 표준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며 서방의 제재에 대비해 핵심 산업 공급망을 자국 내로 이전하려는 내부 순환과 해외 시장 확대라는 쌍순환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국 내 문제로 제기되는 고령화,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 부동산 시장 침체, 높은 국가 부채 등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피크 차이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나타난 모습은 러우 전쟁 이후 촉발된 다각화된 세계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유럽 방위의 재편, 미국의 안보 연대 가속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 비서방 국가들의 실용적 외교 강화를 지적하며 세계화를 통한 자유무역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륙별 지정학적 관계에 따라 새로운 관계로 설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러우 전쟁이 종식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자립화를 위해 타국의 기술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미국은 미국식 질서를 통해 더 이상 가장 싼 곳이 아닌 안전한 곳에서 물건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기준을 위해 동맹국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많은 국가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각자의 해법을 모색하며 다극화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은 3자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2026년 1월 첫 회담 이후 일주일 만에 만나는 두 번째 회담으로 세 국가는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평가해 수년간 이어진 전쟁이 서서히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결말이 오든
러우 전쟁 이후의 새로운 국제 구조는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와 푸틴 두 국가의 정상이 밝힌 신년사는 새로운 국제 사회를 알리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